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3살이 된 박종우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저도 남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건설 장비 정비사로 31년을 일했고 나름 안정적인 퇴직금을 받아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통장 잔고가 한 달 생활비도 남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병환과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제 노후 자금은 생각보다 빨리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중견 건설장비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큰 포부를 갖고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대기업처럼 화려한 조건은 아니었죠. 급여도 그리 높지 않았고 작업 환경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장비 정비에 소질이 있었고 특히 굴삭기 유압 시스템 정비 분야에서는 회사 내에서 인정받는 기술자였습니다. 처음 10년은 현장에서 직접 장비를 정비하며 보냈고 그 이후에는 정비팀장으로 승진해 신입 기술자들을 교육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제 아내 정미영은 지역 약국에서 약사 보조로 일했습니다. 우리는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지금은 36살이 되어 외국계 회사에 다니며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아내는 제가 힘든 현장 일을 하는 동안 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야근이 잦았던 저를 위해 항상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놓았고 제가 장비 기름때로 얼룩진 작업복을 입고 돌아와도 불평 한마디 없이 맞아주었죠. 종우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따뜻한 물 받아놨으니 씻고 나와서 밥 먹어요. 이런 아내의 말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곤 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안정되면서 저희는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고 아들의 교육비도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매달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불입해 주었고 저 역시 개인적으로 노후를 위한 저축을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퇴직하면 아내랑 제주도나 강원도로 여행도 다니고 좀 여유롭게 살아야지. 그런 소박한 꿈을 꾸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31해를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60살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7천만 원을 받았는데 중소기업 정비사로는 꽤 괜찮은 금액이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매달 108만 원 정도 받게 되었고 아내도 약국에서 모아둔 퇴직금이 3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모아둔 적금까지 합하면 총 1억 3천만 원 정도의 자산이 있었죠. 당시에는 이 정도면 두 사람이 소박하게 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이미 취직해서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고 집도 이미 대출을 다 갚은 상태였으니까요. 퇴직 직후에는 정말 여유로웠습니다. 평생 새벽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습관이 있어서 처음엔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론가 서둘러 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 여유를 즐기게 되었죠.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평일 낮에 한적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일상이 즐거웠습니다. 퇴직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서 생기는 흔한 허리 통증이려니 생각했습니다. 동네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물리치료를 받아도 아내의 통증은 계속되었고 오히려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자 더 큰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MRI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아내에게 디스크 탈출증이 심하게 진행되었고 척추관 협착증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디스크 문제가 꽤 심각한 상태입니다. 먼저 약물치료와 주사치료를 시도해보고 그래도 호전이 없으면 수술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아내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약국에서 오래 서서 일하며 무리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약물치료와 주사치료를 시작했지만 아내의 상태는 크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고 디스크 제거와 척추관 확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크게 부담되지 않았지만 입원비와 간병비 그리고 퇴원 후 재활치료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병원비로 한 달에 대략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아내의 수술 후 재활을 위해 간병인을 쓰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간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있잖아. 퇴직했으니 시간도 있고 남편이 이럴 때 도움이 되어야지. 하지만 간병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수술 후에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재활 과정에서도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밤에도 통증 때문에 자주 깨서 약을 먹어야 했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종우 씨 미안해요. 이렇게 폐를 끼치게 될 줄 몰랐어요. 아내가 미안해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건강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내가 도울 차례지.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간병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뒤늦게 깨달은 건데 저는 아내의 병간호를 하면서 은퇴 후 드는 의료비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건강할 때는 의료비가 그리 많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큰 병이 나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병원비뿐만 아니라 집에서 필요한 의료용품, 영양제, 침대, 매트리스, 목욕용품 등등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많았습니다. 아내의 수술 후 1년쯤 지났을 때 상태가 조금 호전되어 걷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활치료를 받으러 가는 길에 아내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고관절이 골절되었고 다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번 수술과 재활 과정은 더 길고 힘들었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늘어갔고 저희의 노후 자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내의 첫 수술 이후 저희 생활은 병원과 집만 오가는 단조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꿈꾸던 여행은커녕 동네 산책조차 쉽지 않은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아내는 기저질환자였기 때문에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방문도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대신 집에서 개인적으로 물리치료사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종우 씨, 그냥 내버려 두고 당신 생활 좀 하세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집에만 있는 게 마음에 걸려요. 아내는 종종 이렇게 말했지만 제가 어떻게 아픈 아내를 두고 혼자 즐길 수 있었겠습니까? 간병이 길어지면서 제 건강도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아내를 부축하는 일이 잦다 보니 저도 요통이 생겼고 간병 스트레스로 불면증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병원비도 추가되었고 노후 자금은 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퇴직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저희의 저축액은 반 이상 줄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108만 원으로는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매달 저축해둔 돈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 꺼내 써야 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아들에게 도움을 청할까도 생각했지만 아들도 이제 막 자기 가정을 꾸리고 첫 아이가 태어난 상황이라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놀러 왔다가 저희의 경제 상황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러 컴퓨터를 쓰는 걸 봤는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통장 잔고 우연히 봤어요. 많이 줄었더라고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결국 저는 지난 2년간의 상황을 아들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이 예상보다 빨리 줄고 있다는 것, 아내의 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든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의료비가 필요할 거라는 것까지.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매달 생활비를 조금 보태드릴게요. 많지는 않지만 제 형편에서 최대한.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자식에게 손을 벌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다, 지훈아. 너도 이제 가정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 아직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 말거라. 겉으로는 강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앞으로의 상황이 걱정되었습니다. 그 대화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은 최대한 줄이고 식비도 절약하기 위해 외식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0살이 넘은 나이에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내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간적 제약도 컸습니다. 여러 곳에 문의한 끝에 아파트 택배보관실에서 일하는 자리를 구했습니다. 주 12시간 하루 2시간씩 근무하는 일이었는데 월급은 48만 원 정도였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근무 시간이 오전에 집중되어 있어서 오후에는 아내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종우 씨, 나 때문에 당신까지 이렇게 고생하게 해서 미안해요. 아내는 제가 일을 시작하자 더 미안해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정도 일은 운동 삼아 하는 거지. 오히려 사람들 만나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좋아. 사실 택배 보관실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택배를 나르는 것도 쉽지 않았고 종일 서 있다 보니 다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허리 통증이 있어서 장시간 앉아 있거나 걷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도 오랜 병상 생활과 운동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을 겁니다. 이제 허리 치료제뿐만 아니라 혈압약과 당뇨약도 정기적으로 복용해야 했습니다. 약값이 추가되면서 의료비 부담은 더 커졌고 저희의 저축은 점점 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퇴직한 지 3년이 되는 시점에 와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던 1억 3천만 원 중 거의 대부분을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100만 원 정도, 한 달 생활비도 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국민연금 108만 원과 제가 일해서 버는 48만 원을 합해도 월 156만 원. 이 금액으로는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아내의 약값과 정기검진비 그리고 재활치료비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결국 아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사실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구나. 전화로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망설임 없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매달 생활비를 보태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도 제가 부담할게요.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부모가 된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게 되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은 매달 80만 원씩 보내주었고 아내의 병원비도 직접 결제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당장의 경제적 위기는 넘길 수 있었지만 부모로서의 자존심은 많이 상했습니다. 당시 저는 왜 더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았는지, 왜 더 일찍 노후를 대비하지 않았는지 후회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특히 병환이 생기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도움을 받기 시작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이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월 60시간 일하고 60만 원 정도를 받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존 택배보관실 일보다 급여는 조금 더 높았고 무엇보다 신체적 부담이 적은 일이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학습을 도와주는 일이었는데 제가 수학과 과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면접을 보고 다행히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하는 일이라 아침에는 아내를 돌보고 아내가 낮잠을 자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새 일자리는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제 지식을 나눌 수 있어서 보람도 느꼈습니다. 급여도 이전보다 높아서 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어머니 요양보호사 서비스 신청해 보셨어요?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해 준다고 하던데. 어느 날 아들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 서비스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아들이 찾아본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아내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비용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도움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했고 다행히 아내는 장기요양 3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3번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전에 방문해서 3시간씩 아내를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통해 제 간병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아내를 돌보느라 지쳐 있었는데 이제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아내의 목욕을 도와주고 집안일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에게 말동무가 생긴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저 혼자서는 아내에게 충분한 정서적 지원을 해주지 못했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아내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종호 씨, 요즘 김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는 게 정말 즐거워요. 같은 드라마를 봐서 내용도 공유하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오랜만에 아내의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어
저도 기뻤습니다. 요양보호사 서비스와 제 일자리 그리고 아들의 도움으로 저희 부부의 생활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당장의 생활과 의료비는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때 7천만 원의 퇴직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받고 아내의 퇴직금도 있으니 두 사람이 소박하게 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병원과 의료비로 그 돈은 3년 만에 바닥이 났습니다. 만약 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리고 제가 추가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면 지금쯤 저희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노후에는 특히 건강과 의료비가 가장 큰 변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할 때는 의료비가 크게 들지 않지만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듭니다. 병원비뿐만 아니라 간병비, 의료기기 구입비, 약간 재활치료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생기면 그 비용은 매달 지속적으로 들어갑니다. 요즘 저는 주변 친구들에게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해. 특히 의료비를 생각하면 추가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해. 그리고 노후에는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비해도 건강을 잃으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제 경우처럼 간병인이 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간병하는 사람의 건강까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가능한 한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내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완전한 회복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허리 통증은 이제 만성화되어 평생 같이 가야 할 문제가 되었고 혈압과 당뇨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도움과 제 간병으로 일상생활은 많은 부분 가능해졌습니다. 아내도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짧은 거리는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가끔은 동네 산책도 함께 나갑니다. 종호 씨, 우리 오늘 날씨 좋은데 공원 한 바퀴 돌까요? 이런 아내의 제안이 있을 때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런 날은 아내와 천천히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낍니다. 최근에는 지역 복지관에서 노인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 2회 문화활동과 건강체조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아내의 상태가 좀 더 나아지면 함께 참여해 볼 생각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노후에는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활동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정신적으로 고립되기 쉽고 건강도 더 빨리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 새로운 보람을 느끼고 있고 아내도 요양보호사와의 대화를 통해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한 달 생활을 계획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108만 원, 일자리 수입 60만 원, 그리고 아들이 보태주는 50만 원으로 월 218만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생활비와 의료비를 최대한 절약해가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이 여전히 마음에 걸리지만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자식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노후 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자식에게 도움을 받는 시기가 온 것이지요. 아버지,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아들이 이렇게 초대할 때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중 하나입니다. 손자는 이제 30개월이 되었는데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모든 어려움을 잊게 됩니다. 할부지, 할부지. 손자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는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줍니다. 아내도 손자를 볼 때면 통증을 잊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손자 이리 와봐. 할머니가 안아줄게. 손자가 아내의 무릎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지난 3년간의 힘든 시간이 어느 정도 보상받는 느낌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퇴직금 7천만 원으로 노후를 준비한 것은
분명 부족했습니다. 특히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자금이 소진될 수 있는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의 소중함과 삶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도움, 요양보호사의 지원,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통한 보람. 이 모든 것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을 더 현명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한 일을 하면서 아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 관리에도 더욱 신경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비록 화려한 여행이나 큰 즐거움은 아니더라도 함께 차 한 잔 마시며 나누는 대화, 손잡고 걷는 짧은 산책,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 이런 작은 행복들이 진정한 노후의 기쁨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동네 노인정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을 많이 만납니다. 퇴직 후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위로를 나눕니다. 박 선생, 요즘은 어떠세요? 부인 건강은 좀 나아지셨나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양보호사 서비스도 받고 있고 아들 도움도 받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이런 대화를 통해 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노년기에는 누구나 비슷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60살로 돌아간다면 분명 더 많은 노후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에 더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의료비 대비를 위한 보험도 더 꼼꼼히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 전부터 제 건강과 아내의 건강을 더 철저히 관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현명하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작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노후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비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원만큼이나 사회적 자원이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아내가 아직 곁에 있어 감사하고 아들과 손자가 있어 감사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지만 마음의 풍요로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퇴직 후 3년간의 시간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 건강의 소중함, 가족의 의미, 그리고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지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퇴직금 7천만 원이 3년 만에 바닥났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아내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에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를 심었는데 아내가 앉은 채로도 물을 주고 돌볼 수 있어 좋아합니다. 종우 씨, 우리 상추 좀 봐요. 잎이 이렇게 커졌어요. 아내가 기쁜 표정으로 말할 때면 저도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직접 기른 채소로 식탁을 차리는 날은 그 어떤 호화로운 식사보다 맛있게 느껴집니다. 앞으로의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빠듯하고 아내의 건강 문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을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돈과 물질적인 풍요보다 건강과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고 작은 행복에 만족하는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미소 지을 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방문해 친절하게 도와줄 때,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며 그들의 눈이 반짝일 때, 아들이 전화해서 안부를 물을 때, 이 모든 순간이 제게는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퇴직금 7천만 원은 바닥났지만 그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값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는 돈보다 마음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이것이 제가 퇴직 후 3년 동안 체험한 현실이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지혜의 바탕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떠신가요? 미리 준비하고 계신가요? 건강과 가족 그리고 마음의 여유까지 모두 소중한 노후 자산입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내와 함께 마시는 아침차 한 잔의 여유,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 손자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생각하며, 그것이 제가 발견한 소박하지만 진정한 행복입니다.